자, 수학은 아름다워 1권 학용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란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 주랑 최근에 이런 류의 책을 읽게 될 기회가 또 한 번 있었어가지고 똑같은 책은 아니지만 이런 약간 수학 관련된 책을 학교에서 그 독서 골든벨 같은 것 때문에 읽었던 적이 있어서 그 책과 비슷한 내용도 있었고 다른 내용도 있었어서 그런 걸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웠고 또 똑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조금 다른 어, 것에 초점을 둔다거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그 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고, 이 책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점을 찾자면, 첫 번째, 숫자 이야기에서 그 동물들이랑 다른 옛날 사람들이 사용한 숫자들을 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해줘서 흥미로웠고 다른 부분은 뭐 유클리드의 원론 같은 부분이나 기하학 부분은 저희 수학 선생님이 이런 약간 교과 과정에 없어도 이런 수학 관련된 것을 되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셔서 이런 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네, 저가 뭐 이 책에 보면 수학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학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 수 있었던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이제 도형 뭐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기하학 뭐 이런 거라고 말만 들어도 그냥 난 산수가 좋지 기하학 뭐 이런 거가 너무 이렇게 낯선 그런 분이었는데 어떤 기하학이 뭔가 뭐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 뭐 도형하고 방정식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해석 기하학이 만들어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큰 흐름 같은 것들을 잡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탈레스라던가 뭐 아르키메데스라던가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철학자로 알려졌던 그런 인물들이 수학사에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 좋았고 또 뭐 몇몇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그 다른 어떤 지역의 원주민들이 수를 세는 방식에 대해서 첫 번째 챕터에서 조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수를 세는 여러 그런 원주민들이 수를 세는 방법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수를 세는 방법이 어떤 것이고 또 만약에 자신이 이런 수를 세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를 세는 방법을 할 것 같은지였는데요. 일단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은 일단 여기서 원주민들이 1, 2, 3 이상이면 무조건 많다라고 보는 부분까지는 뭔가 들어는 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은 우와 같이 이런 수를 센다는 방식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를 세는 방법을 개발을 한다면 약간 그 로마자 같이 말로도 기본적으로 이를 무엇으로 두고 거기서 계속 덧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요? 네, 뭐 옛날에는 이렇게 수를 셀 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 개념 자체도 이렇게 많이 발달을 안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뭐 수셀 일이 많아지면서 더 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족장과 돌멩이 해가지고 돌멩이를 갖고 이제 1대1 대응을 해서 이렇게 그걸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뭐 다른 책에서도 본 적이 있었대요. 뭐 양 같은 거 이렇게 셀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센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에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손가락을 음, 뭐 한다던가 그게 아마 가장 기억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 1대1 대응한 어떤 그런 방식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내 손가락이 되었던 돌멩이 음, 되었던 저 역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그 다음에서는 저는 이게 질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연수에서 완전수와 친화수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자연수나 무리수, 뭐 소수 같은 경우까지는 사실 교과 과정에도 많이 나오고 문제도 많이 풀어봐서 알고 있었는데 친화수나 부부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알아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친화수나 부부수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는지 또는 본 적이 있는지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두 자연수가 있었을 때 각 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다른 한 수와 같을 때 두 수를 친화수라고 부르고 또 친화수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수로 부부수가 있다는 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뭐 저도 뭐 그런 완전수다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뭔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로 이렇게 알아볼 생각이 없었는데 어쨌든 이 책에 뭐 설명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더 이제 제 음, 입장에서는 흥미로운데 이 앞부분에서 보면 수학은 결국은 뭐 삶에서 필요해서 뭘 세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완전수, 친화수, 부부수 이런 거는 사실은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실생활 부분이 아닌데, 결국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희라고 해야 되나? 뭐, 탐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음, 아닐까.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로 의해서 그 수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 수 자체에서 뭔가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수, 친화수, 뭐, 부부수, 이런 것들을, 아,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것들이 지나치면 그런 이뭐 완전수, 친화수, 부부수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막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음, 역으로 또 작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 실생활과 떨어져 가지고 그쪽 방면만 더 그 연구를 하게 되는 것들이 뭐 그게 뭐 여유롭고 뭐 그걸 할 사람들만 하면 괜찮은데 그게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된다라면 음.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는 이 책에서는 그 수학적 그런 개념도 많이 나오지만 수학을 연구한 수학자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수학자는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수학 시간에 발표 자료를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숙제로 선생님이 시험이 끝나고 시간이 남으니까 숙제로 그걸 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해갔던 것이 데카르트가 한 철학 사상과 좌표평면이란 이야기여서 제가 조사를 했었던 것이 이 책에 다시 나와서 어, 인상이 깊었던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데카르트 하면 사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로만 알고 있었는데, 흔히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좌표평면이나 이런 소형과 대수가 결합한 부분이 데카르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인상이 깊었고, 또 데카르트가 좌표평면을 만들게 된 이런 계기 같은 것도 옛날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서 그런 면도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선생님이 좀 아는 지인 회사 이름이 유클리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클리드라는 요 수학자에 대해서 유클리드 원리 뭐 이런 걸 들어는 봤는데 유클리드가 도대체 뭐 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잘 몰랐었는데 이 책이 어쨌든 유클리드의 수학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유클리드의 수학적 업적을 또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는 이 책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대수와 기하를 분리해서 말을 하는데, 대수와 기하에서 자신이 더 흥미있는 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하학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흔히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1학기 때 대수를 하고 2학기 때 기하를 하는데, 그 정규 교육 과정에서. 근데 저는 늘 2학기 때 더 흥미를 가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사실 좋아하는 것만 찾으면 대수를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중학교까지는 기하학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리밋이 더 뚜렷한 것 같아서 더 기하학을 저는 더 흥미롭게 보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저는 무조건 대수. 저는 도형 쪽이 태어나기로 공간 지각력이 좀 떨어지게 태어났는지 뭐 어쨌든 도형 쪽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고 이렇게 막 그런 사고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거 이렇게 뭐 미지수 찾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흥미롭게 했었고 그래서 대수가 더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경이가 말했던 완전수, 친화수, 부부수 그 개념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좀 이렇게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거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84쪽 네. 자, 요 완전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완전수, 친화수, 자연수 이러한 이 부부수 이러한 개념이 나온 것들은 누구 때문에?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때문에. 자, 피타고라스도 이제 수학자인 거야. 근데 피타고라스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뭐 음. 물이라고 주장했다던가, 또 네. 헤라클레이토스는 뭐 불이라고 주장했다던가, 음. 이런 식으로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 우주의 근본 물질이 뭐냐, 우주의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는 아주 특이하게 우주의 근본을 뭐라고? 음. 숫자, 수라고 이런 게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분이고, 이른바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을 정도로 피타고라스의 수학적 업적은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수의 개념은 완전수의 개념은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그 자체가 되는 수.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그 자체가 되는 수를 해서 완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5가 완전수가 아닌 이유는 뭐야? 오는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약수가 1, 5인데 더하면 6이니까요. 아니지. 자신을 아니, 제외해야 되잖아. 자신 1이라서. 그치? 5는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1이잖아. 1. 네. 그런 식으로 4는 4는 2니까, 네. 아니지. 4는 2가 아니지. 1, 2, 1, 이니까 합은 3이지 3. 3.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수가 되는 게 6이지 6. 네. 6은 1과 2와 3. 3과 6인데 6은 빼고 이제 하니까 6이 되는 거지. 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 거지. 네. 8은 얼마인 거야? 네? 8은 8. 8은 1, 2, 4니까 7. 7이 되겠지. 그런 네. 식으로 이제 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어쨌든 6 다음에 완전수 계산해놨는데 그 다음에 뭐라는 거야? 28. 28이라는 거야. 그게 완전수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석이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신이 뭐 했대? 6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고,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28. 어떻게 생각해?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 어, 약간 6이란 숫자가 정육각형이 가장 뭐 완전한 도형이다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뭔가 이건 조금 맞아 떨어진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임신 기간이 10개월을 280일을 한 달로 28일로 계산한 것이며, 생후 28일까지 아이를 신생아로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것들이 정말 그래서 그런 건지, 6과 28이 완전수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걸 꽤 맞춘 건지, 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해, 하경이는? 아무래도 후자 아닐까요? 응? 그래서 아니, 이 45쪽에 보니까 6과 28에 이은 세 번째 완전수는 얼마? 496, 496이고, 네 번째 완전수는 8128.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계속 뭐 했다는 거야. 다 하나하나 안했어. 따져보고 앉았다는 거야. 그 완전수라는 것들이. 그리고 그 완전수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것들을 아까 쌤은 뭐라 했냐면 유희. 노는 음. 거다, 노는 거. 숫자 갖고 노는 거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거에 뭘 부여해? 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산다라면 이게 뭐야? 완전히 앞뒤가 이게 뒤바뀐 꼴 아니냐라고 선생님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있게 중요해. 유클리드는 그의 책 원론에서 뭐라고 했어? 2의 n제곱 빼기 1이 소수면 음. 완전수란 사실을 증명을 했어요. 이게 n 그래서 빼기 마이너스 1승이 뭐가 네. 완전수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2000년 뒤에 오일러는 짝수인 모든 완전수가 그와 같은 모양임을 증명하였다라고 함으로 네. 해서 요게 이제 대단한 거지.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하나 뭐 해본 거야? 따져본 거야. 뭐 9는 1과 3이니까 4고 10은 1과 2와 5니까 8이고 이렇게 일일이 따져보면서 완전수는 이거다 라고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클리드는 그것 안에서 뭘 발견한 거야? 규칙성을 발견한 규칙성. 그런 것들이 대단한 거죠.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옳다는 것들을 뭐 한 거야? 증명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 1학기 때 수학쌤이 이걸 2n제곱 빼기 1이 소수면 완전수라는 사실만 주고 다 계산하라고 해가지고 한 번 1시간 동안 완전수 찾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 어, 그래서 그 아주 훌륭한 수학생이네. 머리로만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경험에서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에서 그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 자체가 그 쓸데없는 일,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 앉았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그렇게 그 수학적 계산을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겠다. 우리의 뇌의 구조가 그 논리적이고 규칙적인 것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준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완전수 말고 그다음에 친화수. 친화수는 개념이 뭐야? 두 자연수가 있을 때 각 수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다른 한 수와 같을 때 두 수를 진화수라고. 어, 자, 이해가 가? 네. 네. 일단은 친화수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요. 예. 두 자연수가 있어서 각 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이 다른 한 수와 같을 때. 그러니까는 A하고 B인데 A의 약수의 합, 자신을 뺀 거, B의 약수의 합, 자신을 뺀 거가 서로 뭐 할 때? 상대방과 같을 때. 음. 그것들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친화수라고 플러스 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선 지금 뭐하고 뭐를 예를 들어놨어? 284와 220. 284와 220을 예를 들어놨는데 284의 약수의 합은 얼마? 220. 220이고 반대로 220의 약수의 합은 284요. 284고 그래서 220과 284는 신화수. 신화수다라는 거야. 이거를 하고 앉았다는 거야. 대단하지 않냐? 신화수. 그 다음에 부부수는?
부부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의 합이 다른 한 수와 같은 두 수를 그러니까 부부수도 아까 친화수는 자기를 제외한 약수의 합이 상대와 같아야 되는 거고. 부부수는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의 합이 다른 한 수와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부부수의 예로 든 게 뭐야? 48과 75요. 48하고 75 해가지고 이것들이 부부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수와 관련되어서 또 이제 이렇게 찾아놓고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친구수, 부부수, 이런 거, 완전수 이런 걸 찾는 활동에 대해서. 사실 실생활에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왜냐면 별로 물론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건 아니니까 어, 약간 문학에서는 뭔가 약간 옛날 소설 보면 풍류를 즐길 때 운자를 따라서 시조를 짓듯이 이것도 수학자들한테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렇지, 맞지. 지금 말한 대로, 그런 그 즐거움, 재미, 뭐 이런 부분들에서 수학의 어떤 그런 그 음, 역할들 중에 하나가 그러한 유흥,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신기한 거 이렇게 보면서 신기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자들 얘기했기 때문에 이쪽에 나와 있는 그런 수학자들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쪽 네. 78쪽에 뭐 76쪽부터 나오는데 자 76, 77, 78쪽 나오는데 누가 나와? 디오판 저 디오판토스 선생님은 처음 봤거든 이 책을 통해서 음. 디오판토스라는 수학자를 선생님은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디오판토스라는 수학자의 뭐야 사람 어떤 수학자인 거야? 업적은 뭐야? 쪽은 묘지에 이 문제를 있는 것으로 있지만 공로는 대수학의 아버지로 문자를 도입한 거. 문자를 도입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방정식을 풀 때 x나 a를 대입하는 것처럼 음, 어떤 수를 대신하는 미지수를 음. 그래서 여기 지금 78쪽 밑에 보니까 문자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그 전에 산수에서 뭐로 바뀌었다는 거야? 대수 대수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수의 그 대자가 대신 어떤 대자야? 대신에 대신하다. 대리운전할 때, 뭐 이런 그 부분이 그 대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숫자로만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숫자로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숫자를 대신한 문자를 넣어서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어 원래는 만약에 이런 문자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는 약간 어떤 수를 계산을 할 때 그거를 모르는 수를 표현해줄 기호가 없어지니까 훨씬 계산할 때도 힘이 들기도 하고 정리를 할 때도 어려워서. 음. 그래서 여기 보면 72쪽 아하와 아하의 7분의 1의 합이 음, 19일 때 아를 뭐해라? 네. 구하라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럴 때 이 문제를 우리는 지금 미지수 x와 x 더하기 x의 7분의 1은 19 이렇게 해서 구하잖아. 대수로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대수가 없는 그 시절에는
아가 만약에 뭐 1이다. 아가 2다.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파도. 가정을 해서 그 합이 19가 되는 거를 음. 찾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 번거롭고 복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 왜냐면 우리는 지금 대수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요. 수하고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대수를 사용하지 않는 걸 우리는 잊어버렸어. 음. 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게 그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거 자체를 모르는 거야. 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걸 계산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대수를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는. 음. 그 부분에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수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발명이라는 거야. 우리 숫자도 발명이지. 그 심지어는 쌤 그거 갖고 너무 놀랐어. 0을 발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는 0이 없었다라는 걸 듣고서 생각해보니까 그 음. 하나 둘 그러니까 0이라는 거 없다는 걸 셀 필요가 없는 세는 게 아닌 거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음수라는 것도 그렇고 음. 실생 안에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수 말고 허수라는 건 음. 더더욱이고 그런 식으로 이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체, 눈에 보이는 실체 부분들만 갖고 시작하지만 그것들이 나중에는 사고가 확장되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영역들을 이렇게 확대시켜 나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판토스가 바로 이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디오판토스라는 사람이 쓴 그 문자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문자가 아니지. 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다양한 그런 글자를 갖고 이제, 표시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기호 이런 것도 그 당시에는 있지가 없죠.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기호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발전하게 됐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 발전의 역사와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게 85쪽. 누가 나와? 이에트. 비에트가 바로 86쪽에 보니까 대수학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비에트의 저작 해석학 서설은 8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중 제3장에 그의 기호 이론이 상세히 나와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의 기호 이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트의 기호가 미지수를 어떻게 썼는지 그게 현대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꿨었는지 근데 음. 이제 그 비에트의 기호의 문제는 뭐야?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어, 단어를 그냥 그대로 해서 완전히 기호화는 아니니까 너무 길고 불편하지. 알파벳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음. 상당히 이렇게 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불편한 단점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8쪽에 나왔던 것들이 누구? 해리어트랑 데카르트. 해리어트의 업적은 뭐야? 해리어트는 간단하게 그 식이 아까 단어로 표현해서 길어졌다 그랬는데 그거를 보완해서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부등호를 구하는. 그렇지. 해리어트가 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것들. 그 부분이 해리어트의 강점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데카르트. 아까 하경이가 연구했다는 또 데카르트가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바로 뭐도 완성했다? 미지수. 어? 기호법. 기호법. 기호법도 완성하고 그래서 이른바 해석 기하를 창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기하학에 대해서는 그 뒤에 다시 나오지. 네. 뒤에 다시 나오는데 데카르트가 미지수를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벳 소문자, 그다음에 비지수는 소문자 A, B, C 등으로 겉적으로 단순하게 표시하는 것들을 바로 이제 데카르트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90쪽에 보니까 뭐 이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지 사실은. 음. 뭐 알면 좋겠지만 뭐 이것까지 우리가 더하기를 언제 누가 발명했는지 이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뭐라는 거야? 발명품이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존재하지 네.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짜증내지만 사실은 10년, 14년 동안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서 발명한 걸 우리는 너무나 뭐하게 당연하게. 너무나 손쉽게 우리는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수학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자 나오는 사람이 115쪽 음. 네. 타르탈리아. 타르탈리아. 자, 그 타르탈리아 말고 그 누구 네. 페로, 응. 페로의 업적은 네. 페로의 업적 115쪽이. 3차 방정식 해법. 3차 방정식의 해법을 발명했는데 문제는 이 페로의 문제는 뭔가요? 그걸 제자인 플로리도한테 알려줘서 한 어, 사람밖에 몰라요. 그렇지. 그걸 발표를 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이 플로리도가 문제는 또 뭐라는 거야? 플로리도는 3차 방정식의 해법을 배웠는데도 문제를 못 풀었어. 무서운데 제대로 모르는 거지. 페로나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나온 거야? 카르탈리아가 나온 거야. 카르탈리아가 결국은 뭐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어, 알아내서 이용했어.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알아, 알아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결국은 어, 그걸 뭐 하지 않은 거야? 발표하지 알았어. 않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 그 당시 어떤 그런 수학자들의 어떤 그런 한계들, 음. 뭐 이런 거라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쪽. 아벨. 아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벨 업적은 아벨의 업적은 아벨의 증명이라고 해서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적인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아벨은 5차 이상의 방정식은 일반적인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거 증명하려고 뭐 하는데 엔- 노력하는 어떤 그런 헛수고하는 것들 자체를 매달리지 않게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아벨의 업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2쪽에 갈로아. 갈로아의 업적에 대해서는 또 갈로아는 그 갈로아의 정수론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음, 또 그 방정식론도 대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은 어떤 형태인지. 음, 발표를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라의 업적은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정식은 어떤 형태인지를 알린 것들. 또 아까 아벨의 업적은 5차 이상의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해내는 일도 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기하학과 관련되어서 뭐 플라톤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그 뭐야 144쪽, 145쪽 요 얘기는 유명한 얘기지. 플라톤이 세운 학교 응. 아카데미 앞에 뭐라고 썼다는 거야? 아카데미 앞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라고 할 만큼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플라톤이 이렇게 기하학을 중요적인 이유가 뭐래? 어, 현, 그, 이데아론에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신의 정신이 임시 방편으로 그림자를 던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핵심으로 하는데,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는 완전한 직선이나 원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진짜 완전한 원은 인간의 이성, 이데아의 세계에선 존재한다가 아니. 기하학과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일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하학은 우리가 완전한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을 응, 그리면서 뭘 연구하는 거잖아. 완전한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하고 삼각형을 그리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완전한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완전한 삼각형을 우리는 이상으로 설정하고 수학을 기하학을 한다는 거야. 응, 그런 것처럼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거야. 완전 무게랑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거를 흉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이데아를 추구하는 거야. 응, 그런 점에서 기하학과 이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치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하학을 아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그 기하학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원, 완전한 삼각형, 그게 결국 이데아를 추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아까 뭐 하긴가 잘 짚어줬는데, 또 하나 이 책에서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응. 삶과 수학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 그리스 기하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이전의 기하학은, 그리스 이전의 기하학은 지나치게 실용적이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학문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플라톤 철학이 대표하는 그리스의 기하학은 이전과는 성격이 달랐다. 논리적인 사고를 좋아했던 그리스인들은 실생활에 밀착된 계산 기술보다는 초현실적인 관념의 세계 속에서 명상하기를 즐겼다. 그래서 계산술 같은 하찮은 기술은 노예에게나 맡기고 이데아의 세계에 몰두하였다. 그리스인의 자유인들은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 수학을 모든 학문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 소양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성격에 맞는 수학이 바로 기하학이었으로 기하학은 그들의 이성적 사고를 돕는 기초였다. 수학을 모르는 자는 철학을 하지 못한다. 신은 기하학적으로 사고한다. 까지 할 정도로 그리스인들은 따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기하학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기하학은 그리스 시대의 정의, 공리, 증명 등의 논리적 체계를 갖춘 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뭔 얘기야? 어, 그리스인들에게는 기하학이 그 이전의 기하학은 실용적이고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리스 이후에는 이런 그리스인들이 신은 기하학적으로 생각한다 이러면서 이성적 사고로 뭔가 약간 전보다는 실생활과는 관련이 없지만 조금 더 논리적 체계를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수를 센다던가, 면적 계산을 구한다던가, 이렇게 실생활에 몰두를 하다 보면 그것만 하고 끝난다는 거야. 음, 더 이상 뭘 하지 않아. 왜? 쓸모 없으니까. 할 필요 없으니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요 그리스 기약이 갖는 의미는 당장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아까 그 자체의 유의가 되었던 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그 자체의 해결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민이 있는 거야. 공부는 왜 하는가? 라는 부분에서 공부를 왜 하는 거에서 첫 번째는 우리 삶에 뭐 되려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공부. 근데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런 공부는 수준 낮은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에 좋으려고 이게 아니라 공부 그 자체, 공부 그 자체가 재밌어서, 공부 그 자체가 좋아서,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체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 시대 정의나 공리나 직면 같은 그 논리적 체계로 갖춘 그런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계산만 이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수학의 어떤 그런 체계로 학문으로 발달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수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기르고 소양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그런 얘기했지. 그 수학적인 그 문제 아까 그 하경인의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그렇게 완전수 뭐 이런 걸 찾아보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거 도대체 왜 하고 앉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그 과정들 자체에서 음, 이른바 수학적 사고, 수학적 소양,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을 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 교육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 내가 우리 생활에서 수학 필요한 경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 돼. 가게 가가지고, 뭐 물건 사고 거슴돈 잘 받으면 되잖아. 어? 그 외에 우리가 별로 뭐해? 그 숫자나 좀 알면 되잖아.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돈 계산이 할 줄 알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왜 다른 걸 도대체 왜 배우고 앉았냐? 필요도 없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수학을 그냥 뭐로만 생각하는 거야? 실, 실용적 학문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실용적. 근데 근데 이제 그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아니야. 수학이 컴퓨터 하는 데도 들어가고, 뭐 보험 설계하는 데도 들어가고, 수학이 사실은 생활에 되게 뭐 많이 쓰여.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네가 수학을 좀 잘하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 이것도 사실은 직접 실용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없- 그 범위만 넓어지는 것뿐이야. 근데 이 책에서는 수학이라는 것들은 그런 실용성만 있는 것들이 음, 아니라는 그 자체의 어떤 그런 학문적 추구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른바 수학적 사고로 세상을 바라본 어떤 훈련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탈레스는 어, 우주의 근본 물질을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기도 했던 그런 탈레스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헤라클레이토스 물, 공기, 흙에 이어서 네 번째로 불로 포함시켰고 뭐 이런 여러 철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탈레스의 수학적 업적은 탈레스는 150도, 151조. 비례식, 응? 비례식을 비례식을 처음으로 생각해냈다. 이것도 뭐 하기 위해서? 이것도 실용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기 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비례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팔레스가 어, 피라미드의 높이를 정리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152쪽에 또 비하학 정리 중에 어,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뭐 막국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것들을 정리해낸 거야 팔레스가. 그 다음에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같은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또 두 각과 그 사이 변이 같은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그다음에 정리사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음, 지름은 원 넓이를 이등분한다. 음. 지름 원의 원주각은 직각이다. 이거 다 오, 우리 수학 시간에 뭐 하는 내용이야? 이거 다 이번 시험법이었는데. 아, 이거 다 배우는 내용들이잖아. 근데 이걸 알면 위대한 수학자였다고. 그러니까 위대한 수학자들이 이렇게 뭐야 발견해 놓은 것들, 정리해 놓은 것들 우리는 그냥 짧은 시간에 배우는 거야 그냥. 그 부분에서 어떤 이런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어. 음, 이거 하나하나가. 근데 우리는 그 놀라운 발견들을 너무나 뭐하게 그냥 교과서 속에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막 아이씨 이거 왜 외우고 있어야 돼? 뭐 이러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긴 세월을 먹고 있는데 남들의 수백 년, 수천 년의 어떤 그런 세월을 우리가 짧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설명들이 또 이렇게 더 잘 나와 있어서 단지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수학자로서의 면모 외에 피타고라스의 어떤 그런 일상들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함께 얘기해 준 것들 이 책의 또 장점들 중에 하나고 피타고라스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155쪽에 뭐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은 나머지 두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의 합과 같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또 이제 학교 수학 시간에 또 열심히 배우는 내용들이고,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또 이렇게 증명하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도 또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7쪽에는 유클리드가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또 어떻게 증명하고 있나, 이런 또 증명의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 나중에 또 너네들이 또 열심히 또 이것도 시험 보는 거야. 저 이거 이번에 시험 봤어요. 봤어? 증명하는. 어,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두 가지인 거지. 남이 증명해 놓은 걸 내가 그걸 뭐 해서 외워서 어? 외워서 내가 하는 거냐. 아까도 누가 그 3차 방정식인가 무슨 아, 식을 뭐 가르쳐 줬는데 애가 못 풀었다고 그러잖아. 이런 거 똑같은 거지. 우리가 배웠는데 배워서 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이거를 처음 자기가 뭐 발견해. 해서 증명하는 것과 그 부분이 차이난 거지. 배워서 잘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지. 하지만 그 사람은 수학자가 되는 건 아니야. 응.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증명해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수학자가 되는 거지. 그 부분의 차이가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 페리갈이 증명한 방법도 있고 뭐 바스카라가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상당히 수많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근데 쌤 이런 부분 할 때 쌤님은 막 이거를 하나하나 해보고 막 그랬는데 짜증스러워서 그냥 쓸 거고 패스하고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1쪽에 누구?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또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하면 제일 유명한 일화가 뭐야? 유레카. 유레카가 아니라 제일 유명한 일화 이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아르키메데스 하면 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170쪽에 뭐 쥐레떼. 이럴 때 그래서 나한테 긴 장대만 주면 내가 뭐 달을 뭐 들어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잖아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런 일화로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아르키메데스 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113쪽에 뭐 113쪽 114쪽 배 불태우는. 어? 거울로 배 불태. 거울 배불 태우는 거 그렇지 그거 또 있고 114쪽에 더 아, 유명한 얘기 아르키메데스 죽은 거 관련해서 아, 로마 그 원기둥에 구가 대접한 모양의 묘비를 세워달라 하면서. 또 자기 원 밟지 말라고 음. 화냈던 그 이야기도 그거 못 들어봤어? 그 원 밟지 말라는 거 못 들어봤는데 그 원기둥에 구가 대접한 모양이 아르키메데스 그건 건 교과서에 나와서 알았어요.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온 밟지 말라는 얘기하고 그 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아르키메데스 아니고 그 사람ชื่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견유학파 철학자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어. 통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비켜 야 햇빛 받아야 돼 비켜 뭐 비켜줘 뭐 했던 그 이야기도 상당히 유명한 건데 쌤이 헷갈려요 두 사람을 지금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아르키메데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부력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아르키메데스가 원넓이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아르키메데스가 또 이제 세운 업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190쪽 데카르트 해석기야. 데카르트의 뭐 해석기.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해석 기하학이 뭐라는 거야? 그 기하학이긴 한데 그걸 작도 문제 대수적으로 그렇지. 그동안 그런가 봐. 우형으로만 풀려고 했던 작도 문제를 도형으로 푸는 것들이 아니라 대수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한 인물이 바로 요 데카르트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업적이 바로 이 해석 기하학을 탄생시켰다라고 해요. 기하학이 응, 도형인데 그것들이 앞에 이제 해석이라고 붙는 것들이 그것들이 이제 이른바 대수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데카르트의 또 다른 업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쪽 보겠습니다. 아까도 그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199쪽의 마지막 문단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그러한 사고는 시대 상황과 관계가 있다. 먹고, 입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노예들에게 맡긴 채 아무 걱정 없이 넉넉하고 한간 시간을 보냈던 그들은 다만 정신을 갈고 닦는 일을 중시했다. 그들은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함도,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어야 하는 절실함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원리에 집중하여 바른 지식 체계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학문 풍토도 시대가 변하면 바뀌게 마련이다.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는 근세로 오면 그리스와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즉 대량 생산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그에 따른 기계들이 발명되어 사회는 빠르고 정신없이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와중에서 자와 컴퍼스만을 고집해서는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네, 계속 읽어요. 당시의 수학자 데카르트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대변하고 있다. 기구를 사용해서 그리는 곡선이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직선이나 원도자와 컴퍼스라는 기구로 그린다는 점에서 똑같다. 이런 생각대로 그는 기계를 이용하여 두 배의 부피를 갖는 정육면체를 작도하기도 했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기계를 천시했던 그리스 시대와 기계에 의존해 살아가기 시작한 17세기의 시대적 분위기는 커다란 사고의 차이를 낳았으며 학문의 연구 방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기까지. 자, 지금 학영이가 읽은 요 부분들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 학영이 읽으면서? 어, 약간 발전될수록 뭔가 좀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리스 시대보다 17세기에 훨씬 그런 기계를 에 의존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이 인상이 깊었던 것도 있고, 또 시대적 분위기가 학문의 연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인상이 깊었어요. 자, 그래서 요 199쪽 요 이야기가 사실 뭐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해. 음, 요즘 좀 뭔가 이상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아까도 나왔던 노예들 실용주의가 노예들한테 맡기고 그리스의 사람들이 좀 한가로우니까 원리나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수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지식 체계를 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근데 그 다음에 근세로 넘어서면서 대량 생산 산업혁명의 어떤 그런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한 거야. 음, 여기 근데 이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켜 놔갖고 지금 이 사람이 음, 글을 헷갈리게 놓은 거야. 그러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른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근데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를 사용하는 것들도 가능한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논쟁이 있는 거지. 음. 수학 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거냐, 아, 사용하지 않을 거냐. 자, 미국은 수학 시간에 전자계산기를 아이들이 사용을 사용이. 한대. 시험 볼 때도 심지어. 음, 근데 우리나라는 음, 전자계산기를 사용을 음, 안 하는 게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면 내 아이들의 수학 사고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암산 능력이 우리나라 사람들 짱이야 짱. 음. 그리고 미국이나 뭐 이런 유럽 같은 데 가서 물건 계산하려고 그러면 아주 답답해 죽어.
그리고 뭐 계산기 없으면 계산이 안 되겠더라고. 우리가 이거 계산해갖고 막, 이거 얼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근데 우리가 계산만 잘해. 음, 위대한 수학자. 뭐 이런 게 가면은 오히려 음, 그 애들이 더 뛰어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측면에서 뭐를 더 중요시 여길 건가라는 부분들. 요즘에 또 이제 우리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뭐 챗GPT. 음, 학생들이 사용하게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들. 음. 현재 방향을 어떻게 잡히고 있어? 챗GPT를 학생들이 사용하게 하는 거야? 못 사용하게 하는 거야? 못 사용하게 못 하잖아요. 사용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해? 그 약간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내세요, 명분을. 어?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두려운 거야. 음, 챗GPT를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 선생이란 존재가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할성을 좀 잘 못 찾는 거야. 그런 음, 부분에서 이제 한쪽에서는, 챗GPT 쓰게 하자. 그리고 챗GPT가 해결해 주는 건 다 해결해. 그냥 견적 계산기 쓰게 하자. 그럼 복잡한 계산 말고 다른 음, 다른 수학적 사고를 그 시간에 하도록 하는 게 더 뛰어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사용하자는 쪽에서. 근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이 애들이 계산 능력 자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줄 알면서 전자계산기를 쓰는 것과 계산도 할 줄 모르면서 전자계산기를 쓰는 거는 분명히 뭐하다?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 그 점에서 선생님도 요즘 공포감을 느껴. 어떤 공포감을 느끼냐면 선생님이 챗GPT한테 글을 쓰라고 그래. 쌤이 이제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모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쌤하고 하경이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녹화가 되잖아. 그럼 쌤이 녹음 파일을 저기 뭐 클로바 노트인가 있어. 그럼 걔가 텍스트로 바꿔줘. 음, 그 텍스트를 바꿔준 다음에 쌤이 그거를 챗GPT한테 업로드를 해. 그리고 이걸 그리고 내 글의 샘플 하나 보여줘. 나 평소에 나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오늘 하경이하고 이렇게 수업한 내용을 네가 요런 방식으로 네가 글을 써줘. 그럼 음. 걔가 막 글을 써줘. 어, 그럼 이제 내가 그걸 보고서 야 여기 좀 뭐 하경이가 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음,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학생의 관점에서 다시 고쳐 써줘. 뭐 이렇게 주문을 해. 그럼 그걸 바꿔준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쓰려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일들을 5분, 10분 만에 그 작업이 된단 말이야.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편해졌잖아. 네.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편해진 게 아니야, 또. 왜냐면 그 전에는 쌤이 하경영하고 수업한 내용을 굳이 글로 작성을 안 했어. 아, 왜? 한두 시간 들어서 그걸 할 수가 음,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경이랑 수업한 거, 다른 사람하고 수업한 거, 이거를 그 작성을 해. 옛날에는 음, 그냥 일주일에 쌤이 여러 친구들하고 수업하면 그 중에 하나를 할까 말까 했단 말이야. 그 작성을. 음, 이제는 다 작성을 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하는 시간은 더 뭐해? 길어진 거야. 물론 음, 그 생산량이 많아졌지. 생산량이 많아졌지. 근데 쌤이 그 느끼는 두려움은 뭐냐면 근데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채팅창 쓰라고 그러면 나중에 나보고 내가 글을 쓰라고 그러면 내가 과연 글을 음, 쓸 수 있을까? 그 선생님이 저기 했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 했었나? 선생님이 영화 같은 걸 볼 때 막 그 1.5배속, 외화 같은 건 거의 2배속으로 보거든? 음, 자막 있으니까. 네. 근데 영화관 가서 영화를 못 보겠는 거야. 왜? 너무, 네. 2배속이 안 되니까. 음, 천천히 그 흐름을 내가 즐겨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 견디는 거야. 스토리만. 그러면서 막 선생님이 야, 이거 문제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나중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음, 라는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챗GPT를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면 음, 애들이 과연 글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음, 있을까? 라는 점에서 어, 갖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이제 글을 꼭 왜 자기가 써야 되는데 나하고 음, 이제 누군가 질문을 하면 이제 그럼 이제 그거에 대답할 수 있어야지. 글을 음, 본인이 쓰는 거에 어떤 그런 즐거움이라던가 그 자체의 어떤 그런 더 음, 그 특성들, 개성을 살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갖는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어? 설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증명된다라면, 채찍 사회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근데 어쨌든, 그러한 논쟁이 지금만의 논쟁은 아니라는 거지. 과거에도 바로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 기계를 처치했던 그리스 시대에 기계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부분에 따라서 수학도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학, 그 물리학, 이런 기초 학문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는 많아 적어? 저거요. 좀 대신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런 실용 학문에 대한 투자가 더 상대적으로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맨날 이번에는 올해는 그나마 그 컴플렉스가 좀 극복됐는데 음. 우리나라가 이 11월 달, 12월 달만 11월 달, 12월 달만 되면 엄청 컴플렉스를 느끼는 게 노벨상. 음. 특히 일본이 노벨상을 엄청 많이 타거든. 음. 노벨 뭐 화학상, 노벨 의학상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쪽이 기초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야. 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다, 우리 큰일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초과학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음. 근데 투자할 여력이 안 돼. 없는 거야. 지금 당장 음. 살아가기 바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기초학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음. 생각들이 쌓이는 거고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또 흐름에 따라서 수학이 더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되는 뭐 코딩이나 뭐 이런 것도 할 때,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할 때, 뭐 금융사고 이런 거 만들 때, 다 음. 수학적 사고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이 강조되면서 수학 분야에 대한 어떤 그 국가적 투자들,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러한 책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수학 자체에 대해서 잘 아는 것들도 물론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지만 또 지금 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207쪽에 아까 쌤이 말했던 누구? 유클리드. 유클리드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 유클리드와 관련돼서 이제 213쪽에 보면 유클리드 원론에 유클리드가 바로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것들. 그래서 모든 그 학문의 어떤 그런 출발들, 토론의 출발들이 바로 정의를 제대로 잘 내리고 있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설명도 다 나와 있고 아마 이 내용들도 학교에서 이제 쭉 배우게 될 어떤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뭐 학교 수업을 기본으로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학교 수업의 내용들을 바로 이러한 수학 관련된 그런 책들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음. 더 이렇게 폭넓게 더 깊게 있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수학 공부 잘하려면 수학 문제집 열심히 푸는 게 훨씬 더 뭐해? 수학 시험 맞아요. 성적을 높이는 데는 더 큰 효과를 갖는 거고 이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물론 이제 이것들이 이게 밑바탕이 되어 수학을 더 잘해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간접적인 어떤 그런 방법인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길게 볼 것이냐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이제 학교가 상황에 따라서 그걸 잘 조정을 해야지. 내가 지금 당장의 이 효과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과 또 이 안목을 갖고 내가 차근차근 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 잘 소화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재밌을 거야. 이 책입니다. 내 음. 몸이 궁금한 10대를 위한 호르몬 수업이라고 해서 화결이라는 존재를 호르몬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런 정서, 신체 이런 부분들에서 호르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또 나 자신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이 책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 마지막 기내 한 해 동안 어쨌든 하경이하고 선생님 토요일마다 즐거웠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